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그럼 9월 5일자 경제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소연, 안세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의 7월 구인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다면 오늘은 ADP에서 집계한 미국의 8월 민간 고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의 8월 민간 부분 고용은 5만 4천 건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건 물론이고 지난달 대비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공개된 또 다른 고용지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7천 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직 시장의 분위기는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일자리 수를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더욱더 늘어났고 심지어는 올해 금리 인하가 2번이나 발생할 확률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가 연일 나와주면서 금리가 내릴 거라는 예측은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동시에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 역시 국채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하나 전해주시죠. 네, 이날 뉴욕 증시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고용 관련 지표들이 둔화를 나타냈지만 서비스업 업황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0.77%, 0.83% 상승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98%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4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글로벌 이슈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미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는 52.0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하며 6월부터 3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다른 집계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글로벌에 따르면 8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54.5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들은 부진했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5만 4천 명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 6만 5천 명을 하회하는 수치로 지난 7월 수치가 10만 6천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3만 7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 23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고용지표 부진 속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툴에 따르면 장마감 무렵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에 기준금리가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99.4%로 반영했으며 12월까지 7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될 확률도 48.4%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5일 발표되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은 7만 5천 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7월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지만 넉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업률은 7월 4.2%에서 8월 4.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내리는 게 적절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와 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앞으로 이중 책무 달성에 대한 진전이 기본 시나리오대로 계속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보다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이 고용과 인플레이션 위험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고용 목표 관련 우려는 다소 높아졌고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는 다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임의소비재 섹터는 2%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오랜만에 상승불 켜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1% 가까이 오르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52%, 애플 0.55%, 메타 1.57%, 테슬라 1.33% 등 대형 기술주들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픈 AI의 대항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엔트로픽의 주요 투자자인 아마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한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첫 항공사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4.2% 급등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 아마존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장외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크롬 매각이란 최악의 사태를 면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구글 주가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인 브로드컴의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브로드컴 CEO는 3분기 매출 성장은 맞춤형 AI 가속기, 네트워킹 부품, 그리고 최근 인수한 VM웨어의 소프트웨어 덕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AI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브로드컴은 이어 4분기 매출 전망치를 174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칩 주문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대규모 주문이 내년 AI 매출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밝히자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추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협업 툴인 팀즈를 불법적으로 오피스 패키지에 끼워 팔기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를 패키지에서 분리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며 EU 규제 당국에 벌금을 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0.52% 소폭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뉴욕 증시는 서비스업 지표의 호조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 자체는 둔화됐지만 이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고 특히 아마존은 AI 관련 투자 소식에 힘입어 급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늘 밤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뉴스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쭉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세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기업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한때 컴퓨터의 대명사로 불렸던 기업, 그리고 지금은 AI와 양자 컴퓨팅의 선두주자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IB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M은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과거 컴퓨터 산업의 뿌리를 만들었던 회사로 한때는 IBM 없이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 PC, 그리고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었던 슈퍼컴퓨터 딥블루까지 IBM은 IT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신흥 강자에게 밀려 한동안 존재감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IBM은 다시금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IBM이 내세우는 핵심 전략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업용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입니다.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는 IBM을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닌 기업 중심의 IT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2025년이 들어 IBM의 매출과 주가 모두 상승세를 띠며 다시 월가의 관심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BM은
향후 5년간 무려 1,500달러를 미국 내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억 달러 이상이 연구개발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메인프레임 기술 고도화, 양자 컴퓨터 개발,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까지 IBM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내 고용과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이중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다른 빅테크와 차별화된 횡보로 평가됩니다. AI 분야에서 IBM은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픈 AI나 구글이 대형 언어 모델을 앞세우는 반면 IBM은 작고 특화된 AI 모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른바 그라나이트 모델을 고객은 5분 만에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업 고객들에게도 매우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 덕분에 IBM의 AI 소프트웨어 매출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했고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IBM이 B2B 특화형 AI 기업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IBM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2029년에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양자 내성 컴퓨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2만 배 이상 빠른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MD와 협업해 CPU, GPU, 양자칩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슈퍼컴퓨팅 개념을 발표하며 미래의 컴퓨팅 패러다임을 IBM이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IBM은 단순히 기업 IT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사와 함께 개발한 수리아라는 AI 모델은 태양 폭풍을 2시간 앞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태양 폭풍으로 위성이 마비되면 통신, GPS, 전력망까지 모두 멈출 수 있는데요. IBM의 AI는 이를 미리 감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플래시 시스템이라는 차세대 스토리지는 실시간 랜섬웨어 탐지와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탑재해 사이버 보안 위협까지 방어하는 첨단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물론 IBM에게도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에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크게 밀려 있다는 점. 둘째, AI 경쟁이 워낙 치열해 차별화 전략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 셋째,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IBM은 과거의 전설에서 미래의 도전자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삼각축을 통해 다시 글로벌 IT 무대의 중심에 서려 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변화 속에서 살아남은 IBM은 혁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온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IBM은 단순한 옛 기업이 아니라 미래 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잠재력 있는 기업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술 기업 IBM의 최신 동향과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사전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거의 전설에서 미래의 도전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슬로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그룹이었지만 이젠 AI와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문에 나온 경제 이슈들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사회에 보란듯이 밀접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중국은 최신 전략 무기를 공개하는 열병식에서 북러 정상과 나란히 서면서 서방을 겨냥한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는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26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오기 위해 6년 만에 방중 첫 다자외교 무대에 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을 양옆에 두고 테난먼 막루까지 함께 올라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열병식에서도 왼쪽에는 김 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을 세워 각별하게 신경 쓰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이 공식 석상에서 한꺼번에 모인 것은 66년 만입니다. 당시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이 김일성 북한 주석,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와 함께 테난먼 막루에 오른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김 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하자 위협을 느낀 시 주석이 직접 북러 정상을 모아 단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중심의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을 주축으로 우호국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열병식 직전 지난 1일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도 시 주석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세계 통치체제의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 측 반발이 거세지면서 앞으로 서방과 반서방파 간 갈등 또한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관세 등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 노동통계국은 현지 시간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18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 전문가의 예상치인 738만 건도 밑돌았습니다. 보건, 의료, 소매, 레저 업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고용 증가의 주요 동력이었던 보건, 의료 분야 구인 건수는 2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은 노동시장 약화 신호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연설에서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시장은 연준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툴에 따르면 이달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은 97.6%였습니다. 실업자 1인당 구인 건수 비율은 이를 기록해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2년에는 해당 수치가 2대1에 달했습니다. 해당 비율은 노동 수요와 공급 균형을 가늠하는 지표로 연준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수치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상당한 수준의 반도체 품목 관세를 곧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의 제품은 예외로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빅테크 업계 경영진과의 만찬 자리에서 미국에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에는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아주 높지는 않지만 꽤 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발표, 발효 시점, 관세율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약 그들이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거나 들어올 계획을 세운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이날 거론한 추가 투자에 따른 관세 면제 사례처럼 삼성과 SK 역시 혜택을 받을 것이 유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 한국은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만찬은 백악관 정원 로즈가든의 새 단장 후 열리는 첫 만찬입니다.
쿡 CEO 이외에도 마크 저커브 메타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IT 업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부상했던 일론 머스크 CEO는 초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세 가지 뉴스는 이제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이 맞물려서 본격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정상과의 연대를 과시하며 단서방 전선을 견고히 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경제 상황은 고용 둔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런 저희 방송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잘 고려하셔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와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자 국내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5일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의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연출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29포인트 상승한 3,205.12포인트로 가까스로 3,200선 사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이날 장 초반 강세 마감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오전 11시를 중심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이 추세를 유지한 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1,307억 원치를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장 초반 순매도에 나섰던 기관은 오후 장 들어서는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해 이 지수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48억 원과 1,558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은 이날 3거래일 연속 이어온 사자 기조를 멈추고 팔자로 전환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새벽 미국 증시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개별 종목 흐름에 따른 순환매가 발생을 했는데요. 기존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과거보다 강도가 약해진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의 민감도가 높아지며 3,200선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5.98포인트 상승한 811.40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218억 원과 202억 원어치를 사들인 반면 개인은 455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은요.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8%, 그리고 네이버가 0.88%, HD 현대중공업이 0.59%, KB금융은 0.09%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2.28%, 두산에너빌리티는 마이너스 1.59%,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18%, 기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현대차 등 역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을 비롯해 기술주가 상승세를 보인 데다가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 글로벌 DRAM 시장에서 시장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하나오션은 마이너스 5.38%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화임팩트의 미국 법인인 한화임팩트 파트너스가 이제 한화오션 주식을 블록딜, 즉 시간의 거래 방식으로 장량 처분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위 종목 간단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코오롱 티슈지는 6.67%, 리가켄바이오는 1.94%,
알테오존이 1.71%, 파마리서치는 1.29%, 리노공업은 0.98% 등이 상승한 반면 이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그리고 휴젤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날 ABL 바이오와 HLB 등 이제 바이오주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의 영향을 받아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LNC 바이오는 자사의 스킨 부스터 제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천장을 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30%에 달하는 상승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장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주목할 만한 국내 특징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국내 증시 특징주는 CJ입니다. CJ가 CJ 올리브영과의 합병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CJ가 CJ 올리브영과의 합병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투자은행발로 CJ가 최근 한 회계법인에 CJ 올리브영과의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를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도 CJ와 CJ 올리브영 간 합병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요. 특히 CJ가 외부 재무적 투자자에 남아있던 올리브영의 자녀 지분을 모두 사들이고 CJ 그룹 회장의 장남도 6년 만에 지주사로 복귀하면서 CJ와 올리브영 간 합병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에 경영 승계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고요. 지주사인 CJ와 CJ 올리브영의 합병은 유력한 승계 시나리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CJ 주가는 오늘장 한때 18만 3,8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전일 대비 5.88% 오른 17만 4,8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CJ 종목 상황 살펴봤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상승세 이어가다가 장대 양봉 그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신 소식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CJ 주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조선업계 소식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훈풍을 타고 조선업이 연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에 힘입어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복원하자 이런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미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대형 산업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들의 수조 확대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국내 조선주들 역시 연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대표주로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글로벌 선박 수주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프로젝트와 맞물려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은 HJ중공업이 눈에 띄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형 선박 그리고 해양 구조물의 건조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외 수주 활동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는 상승 모멘텀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8월에 국내 선박 수주량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주가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마스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미 간 조선업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조선업의 환경 변화 그리고 미국의 산업 정책이 맞물리면서 국내 조선업계에도 조금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2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도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삼성전자와 매출 점유율 격차를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그 배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는 1분기 36.9%였던 SK하이닉스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이 2분기에는 35.9%를 기록했고요. 이 두 개 분기 연속 삼성전자를 앞지르며 1위를 차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디램 계약 가격 상승과 HBM 출하량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50% 이상 점유율로 HBM 시장 최대 공급자 지위를 가진 SK 하이닉스는 AI 큰손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에 대부분의 HBM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SK 하이닉스 전일 대비 2.44% 오른 27만 3,5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처럼 시가는 26만 8,500원, 고가의 경우에는 27만 5천 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마지막에는 27만 3천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원익 IPS인데요. 반도체 업계 소식 관련지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익 IPS의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3분기에 일시적 조정을 거친 뒤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의 개선이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증권가에서는 원익 IPS에 대한 투자 의견은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제 원익 IPS의 목표 주가는 기존 37,000원에서 55,000원으로 상당히 대폭 상향 조정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날 종가 38,150원 대비 거의 44%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요. 이제 원익 IPS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저점을 찍은 이후 2분기부터는 강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전환 투자 효과가 집중이 됐고 중국향 매출이 예상보다 견조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1분기 76%에서 2분기 90%까지 증가해 수익성 역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후 3분기는 디스플레이 매출 인식이 늘어나면서 실적 숨고르기가 좀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4분기에는 네 번째 생산 라인에 톡하는 P4 메모리의 신규 투자 효과 등이 집중되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22억 원으로 2분기보다 39%가량 감소하겠으나 4분기의 영업이익은 370원 선으로 전분기 대비 6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팹 모멘텀의 기대감을 넘어 좀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초기 증설 규모를 고려했을 때 원익 IPS에는 대략 1,3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년 전체 매출 규모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3D 낸드 관련주 K스택, PSK, 한솔케미칼 등은 이제 테크윙도 역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 만에 투자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으로 장비 체인 업계 전반에 대한 큰 관심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익 IPS와 더불어 반도체 업계 소식을 살펴봤고요. 그럼 소연 아나운서 다음 특징주 전해주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주가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 얼라인 파트너스가 솔루엠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전날 얼라인 파트너스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솔루엠의 지분 8.0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입니다. 의결권, 신주 인수권, 이익배당 청구권 등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 권리만 행사하는 단순 투자와 다르게 일반 투자는 경영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루엠은 삼성전기 디지털 모듈 사업부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전자기기 업체로 ICT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솔루엠의 지분을 늘리면서 주주 환원 확대를 요구할 것이란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솔루엠 한때 17% 오르기도 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7.78% 오른 19,11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솔루엠 이렇게 큰 상승폭 보여주면서 오늘 대형 수급들의 관심 많이 받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고가는 275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종가에서는 상승분 약간 반납하면서 19,040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와 특징주의 흐름 잡아보시면서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원 아나운서 오늘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경영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 잭 웰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잭 웰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며 골프 캐디, 신문 배달 등 여러 아르바이트로 근면함을 배웠습니다. 1960년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마친 뒤 GE에 입사, 20여 년 만에 역대 최연소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겨우 45세 1981년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GE는 세계적인 기업이었지만 동시에 관료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웰치는 과감했습니다. 1위 아니면 2위가 아닌 사업은 철수하라. 그의 첫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 개 사업이 매각되거나 구조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GE는 1981년 시가총액 약 140억 달러에서 2001년 은퇴 시점에는 6천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는 GE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기록이었습니다. 웰치 경영의 상징은 바로 인재관리였습니다. 그는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직원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상위 20%는 최고 보상, 중간 70%는 교육과 관리, 하위 10%는 해고, 이른바 랭크 앤 얀크 시스템은 잔혹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뉴트론 잭이라는 별명도 얻었죠. 건물은 남기고 사람은 사라진다. 핵무기 뉴트론 폭탄에서 따온 별명이었습니다. 잭 웰치가 남긴 경영 철학은 지금도 교과서로 불립니다. 첫째, 단순함. 그는 조직의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함은 비용을 늘리고 기회를 없앤다. 둘째, 속도. 웰치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크기가 아니라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GE의 사업 부문별 전략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과감한 권한을 임명했습니다. 셋째, 진실성. 그는 경영진에게 늘 솔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반대하지 않고 회의 끝나고 뒷말만 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좀먹는다. 이는 GE의 투명성과 직설적인 문화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일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 사람과 문화가 모든 성과를 만든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웰치는 1990년대에 식스시그마를 GE 전사에 도입했습니다. 이는 불량률을 극도로 줄이고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관리 기법으로 당시 제조업의 혁신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GE는 비용을 수십억 달러 절감했고 품질에서도 세계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논란도 컸습니다. 수많은 해고와 강도 높은 경쟁 문화는 직원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안겼습니다. 그가 남긴 금융중심주의 구조는 훗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E가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즉, 단기 성과에는 탁월했지만 장기적 리스크를 안겼다는 양면적인 평가가 공존합니다. 2001년 은퇴한 잭 웰치는 여전히 경영학계와 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온라인 MBA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공격적 방식은 GE 해체와 같은 후폭풍으로 이어졌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잭 웰치는 성과를 극대화하는 냉정한 리더이자 동시에 조직 문화를 바꾼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지금도 많은 기업이 벤치마킹하지만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기 실적만으로는 기업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점, 사람과 성과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리더의 숙제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GE를 세계 최강 기업으로 만들었던 잭 웰치,
경영의 신화와 그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잭 웰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앞서 살펴봤던 CJ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그리고 원익 IPS처럼 기업의 방향성과 투자 전략에 따라 이 평가가 달라지는 사례와도 이 잭 웰치의 철학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수나 실적 같은 숫자 역시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오너와 경영진의 철학,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역시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사람 중심으로 기업을 들여다보는 오늘 같은 시간도 정말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기업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증권사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IM증권의 미국 고용시장은 정체 국면이라는 경제 분석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718.1만 건으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7월 비농업 일자리 수 쇼크에 이어 미국 고용시장 둔화를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오늘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 결과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 고용시장 둔화 흐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급등했던 30년 국채금리를 비롯한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채금리가 안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고용시장 둔화가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현 미국 고용시장은 한마디로 정책 국면에 진입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노동 수요, 즉 신규 고용이 약화됐지만 경기 불황에 대비한 해고도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미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평가였습니다. 미국 고용 수준에 대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변화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보고했고, 한개 지역에서만 완만한 감소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구인 건수, 구직 건수 차를 보면 187.3만 건 수준입니다. 3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1년 이후 추세를 고려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데요. 7월 해고 비율과 채용 비율을 보더라도 지난달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도 해고 흐름에 큰 변동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지표입니다. 또한 고용시장과 관련해 리포트는 주간 신규 실업 추정 건수 추이를 주목하고 있지만 동지표 역시 20만 건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고용시장이 고용도 해고도 없는 정체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발 영향 및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등의 각종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인 고용이나 해고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영향도 고용시장 정체 현상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살펴봤듯이 미국 고용시장이 완만한 둔화 혹은 정체 국면에 진입했듯이 각종 고용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 안전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에서 9월 금리 인하는 유효하다는 것이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다만 미국 고용시장 둔화가 당장 미국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의 3가지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7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9월 미 연준 금리 인하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 고용시장이 급랭 중이기보다는 완만한 둔화 혹은 정책 국면에 진입 중이라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고용시장이 미국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리포트를 전해드렸습니다. 투자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고용은 멈췄지만 공포는 없다. 이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고용지표 자체는 좀 부진하지만 해고 없이 고용만 줄어드는 정체 상태다. 이런 분석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성이 더욱 올라가고 있는 지금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보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투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한 줄평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네,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외 증시 모두 훈풍 불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때문에 특징주 역시 특별한 하락세보다는 상승세 위주의 훈훈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세원하나의 오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서비스업 호조에 입어 강하게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수출 둔화와 반도체 조정 속에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오늘 시장 월가는 환호했고 코스피는 숨고르기였습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 문장에 조금만 더 얹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펼쳐지면서 강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이제 국내 시장은 아직 방향성을 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월가는 환하게 웃은 반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약간 애매한 미소를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우리 오늘 아나운서 3명만큼은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제잡학사전이 벌써 200회를 맞이한 기념적인 날인데요.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만큼 저희는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투자 정보 전달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제잡학사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